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영어 실력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로 인생이 바뀔 것 같다. 무한도전 김태호 PD 강력 추천. 통역사 출신 영어 독학의 신이 알려주는 궁극의 영어 마스터 비법.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영어책 한 권이 통째로 복사됩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에 헌정사상 최초로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맺었던 최순실과의 사적 관계를 최소한 대통령이 된 후에 공적 자원으로 대체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누구든 불러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할 수도 있었고 어떤 시스템이든 만들어서 자신의 판단을 돕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 당선자만 받아볼 수 있는 기밀부터 최순실에게 넘어갔고 이후 4년 내내 국정을 최순실의 손에 맡겼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 이권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죄의식 없이 남용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짜였던 겁니다.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 영장,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과 기원을 담아 주문처럼 한 번 더 말합니다. 대통령은 가짜였다. 김호준의 주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영장이 청구됐군요, 결국은. 네. 예. 제가 지난주부터 영장은 내주 초에 신청될 거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네. 1득점 기록해 두시고. 자, 뉴스 전해 주십시오. 네, 검찰이 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했고요.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30일 오전에 10시 반 열립니다. 10시 반, 30일. 그러면 31일 새벽에 결정이 되겠네요. 네, 조사 결과, 영장 청구 결과는요, 금요일 새벽 넘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중요 사안들은 다음날 새벽에 나오죠. 지난 이재용 부회장 예를 들어도 그렇고 아마도 뉴스를 진행할 즈음에 금요일 날
뉴스를 진행하기 직전쯤에 나오지 않을까, 아침에. 예. 이번 주 금요일 결정됩니다. 자, 혐의 13가지죠? 네. 네, 13가지나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영장 같은 경우에도 92쪽이나 된다고 합니다. 영장만?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배경 보면요.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판단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모자로 지목된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 기소됐거든요.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영장 청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주 우려는 모르겠고요. 이건 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증거인멸이라는 건 가능하죠. 여전히 본인을 따르는 공직자들이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들도 있고 공직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고 이 특가법이라고 하죠. 뇌물수수가 이게 징역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 네,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대 30년까지 또는 무기징역이거든요. 근데 경합범이기 때문에 13개면 여러 범죄이기 때문에 2분의 1 가중해요. 그러면 최대 30년의 절반은 15년. 그래서 30년 플러스 15년 그러니까 45년까지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범죄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검찰 조사에 이렇게 잘 말을 했고 본인을 완벽히 변호했다고 생각했죠. 정반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거의 이해를 못 시킨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나야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변호인 중에는 유영하 변호사 한 사람이 게이트 역할을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변호인단과 의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변호인단과 항상 의논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논지와 여러 포인트가 나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들이 얘기하다 보면 발견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안 했으니 알 리가 있나요?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친박계 반응도 보면 고비마다 왜 한 번도 예외 없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만 계속 잘못된 판단만 내려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생긴 일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예, 그렇게 실제로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보도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을 달았는데 여전히 고용태 일당과 검찰총장이 거래했다. 뭐 이런 식의 고용태 씨가 뭐라고 검찰총장을 그 정도 거물급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위 이제 가짜뉴스에 기반이 되는 이런 인식을 토해놓고 자기가 그 가짜뉴스 스스로 믿는 이런 구조인 거죠. 윤상현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일전 한 푼 받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데 당장 살고 있는 집부터 최태민 씨 아내 임선희 씨가 구입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계약부터 구입까지 주도했다는 거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런 인식을 하는 분들만 주변에 있고 그 한가운데 최순실 씨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누구도 객관적인 상황 인식을 안 시켜준 거죠. 예, 어제도 그런 이야기 똑같이 나왔습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횡령을 했어요. 그럼 보통 회사에서 쫓겨나죠. 직원이.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집에서 후회하겠죠.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정도의 인식인 거죠. 예. 궁궐이라는 인식도 너무 웃기고요. 궁궐에서 쫓겨났는데 사회까지 내리냐. 이런 인식을 하는 분들이 주변의 핵심이니까. 자, 청와대 반응도 있죠. 언론을 통해서.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요. 청와대 한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지 않느냐라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거죠. 가택연금은 이제 정치적 박해를 받고 예를 들어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예. 김영삼 전 대통령 이런 근데 이 경우는 스스로 죄를 진 거거든요. 가택연금이 아니고 두문 불출하는 겁니다. 예, 안 나오시는 거죠. 예, 인식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회원들이 모였겠죠. 네, 낮부터 소식 전해지면서요. 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집결하라 이런 글 올라와서 수백 명이 모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제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근해동산 회원 30명이요.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시고 꼭 환공하세요 라고 외치면서 눈물을 글썽였다고 합니다. 환공하세요. 다시 대통령이 되라는 뜻이죠. 예, 궁궐, 황궁 다 비슷한 인식입니다. 저는 근데 재밌는 멘트긴 한데 구호인데 팬카페 구호인데 이 구호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선 그 개성공단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린 개성공단을 그렇게 폐쇄한 이유가 통일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을 두 번째 할 거라고 하는 최순실 씨의 인식이 담긴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이걸 들으면 스포츠 토토가 생각이 나요. 앞으로 굉장히 큰 굵직한 건더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포츠 토토. 잠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이게 판매소가 갑자기 3,000개가 늘었단 말이죠. 3,000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2015년 수익이 100억대 수준이었는데 2016년 이 이익이 둘 다 이익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이익이 3,700억대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한 해 만에. 여기 이제 그 K토토를 통해 K토토가 이 사업자예요. 그러면 이 수익은 K토토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빙상단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람을 꽂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이권, 뭐 스케이트날을 납품하는데 뭐 개입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 정도 이권을 위해서 스포츠 토토에 이렇게 자기 회사도 아닌데 당장은 K토토가 몇천억을 벌게 해주고 몇천 개의 판매수를 늘린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K토토를 빼버리고 최순실 라인이 이 스포츠 토토를 직영하려고 한 의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 혐의가 같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왜 모든 대기업에 스포츠단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스포츠단을 만들고 WK가 그 스포츠단의 관리 계약을 맺으려고 했잖아요. 구조를 그렇게 짰어요. 엉뚱한 스포츠단을 계속 만들거든요. 스포츠단을 직접 만든다고 해서 그리고 관리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떼돌아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스포츠 토토 여기는 이권 동물이거든요. 사고방식 자체가. 모든 사람을 이권을 보는데 스포츠 토토와 관련해 가장 큰 이권 그리고 여기는 불법, 합법을 따지지 않으니까 블랙마켓이 뭐냐.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승부조작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씨의 이권을 바라보는 감정이입을 계속 바라보거든요. 여기서 무슨 돈을 볼까. 자신이 그 창설한 스포츠 단들, 이 종목들 스포츠 토토에 종목이 넣는 겁니다. 자기 관할 안에 두고. 지속적이고 대형 잭팟은 이 스포츠 토토의 승부 조작을 통해서 이권을 노렸을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검찰 수사는 이 각도로 좁혀가면 뭔가 나온다는데 저는 1,000원을 과감하게 거는 바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자금들을 모아 환궁을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환궁. 개헌도 하고,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 한번 다시 시킬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죠. 뭐 꿈은 누가 못 꿉니까? 근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구상이 있지 않고서 이런 일을 했을까? 스포츠 토토는 K토토라는 회사 사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기업이 스포츠 토토의 주인이 아니라 위탁 사업자예요. 이렇게 위탁을 뺏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직영하며 그것으로 부족해서 사실은 큰 잭팟은 결국은 경륜, 경마 다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뭐 본인이 잘 갔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스포츠 토토 그 가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거리에. 그런 구상을 했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바입니다. 이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네. 지난주 21일에 아직
검찰이 고소 고발인만 조사했고요. 더 이상 아직 보도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건더기가 큽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다음 수는요? 네, 세월호가 오는 31일 오전 목포 신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9명에 대해서는요. 이후에 선내 수석 작업을 다음 달 10일 정도에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에 언제 도착한다고요? 예, 오는 31일인데요. 금요일입니다. 아,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날이네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이 결정되고 그리고 세월호는 다시 항으로 들어오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블랙리스트부터 비롯해가지고 이 모든 뭐랄까요 이 전국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망가뜨리기 시작한 게 세월호 때부터인 걸로 여러 정황이 나오는데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계속해서 세월호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요. 불필요한 논란 피하기 위해서 세월호 선체에 구멍 뚫지 않겠다 이렇게 해양수산부가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말바꿨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배수를 위해서요. 화물칸 포함해서 32개의 구멍을 뚫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170개가 넘는 구멍인데 네.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까지 많이 구멍을 뚫어야 하느냐 문제 제기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하고 유가족들이 하고 당시 이제 특조위 조사관들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사실은 종합적으로 특검이 출범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았으니까요. 자, 다음 뉴스 전하기 전에 오늘 보는 뉴스는 없는데 그 BBK 김경준 씨가 출소를 네, 오늘 출소합니다. 오늘 출소하는 거는 만기가 됐으니까 출소하는 건데 굉장히 이례적인 건 오늘 출소해서 바로 추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주시한 뉴스인데 없어가지고 제가 생각나가지고 김경준 씨가 2007년에 11월 달인가에 한국에 송환돼서 형을 징역 8년을 확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100억 옵셔널 벤처 100억대 그 사기극으로 확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2015년에 11월 달에 8년 만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때 나온다 만다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벌금형도 100억을 받았잖아요. 벌금형은 3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그럼 벌금형은 완료가 됩니다. 근데 8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벌금형 3년 100억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검찰이 이 벌금형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예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3년마다 며칠씩만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3년 완료되기 전에 한 3, 4일 노역장에 가가지고 3, 4일 시키고 그러면 3년 동안 이 집행이 안 돼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3년 중에 3일 정도 하고 또 3년 늘어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려왔어요. 살려와서 결국은 8년 살고 나서 또 노역을 했어요. 또 100억씩. 다 해가지고 8년 다 채우고 또 노역도 100억 다 채운 겁니다. 지금. 그 드디어 끝이 난 건데 10년 이상을 산 거죠. 거의 10년 가까이 산 거죠. 참. 근데 완전히 형을 꽉꽉 채웠는데 그런데 출소와 동시에 추방한다. 원래 법무부가 외국인의 경우에 김영준 씨는 국적 미국이니까 외국인의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추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을 완전히 다 채워서 석방했는데 그리고 본인도 한국에 있고 싶다고 하는데 석방과 동시에 오늘 아침에 뭐 10시인가 추방한다고 제가 봤는데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내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제 추방되면서 아마 거기 야당 의원들도 나간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관심이 있었던 제가 또 BBK 나름 전문가입니다. 석방된다고 하니 뉴스공장에서 이 사건을 다룰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네. 여기가 오늘 브리핑 뉴스에 이제 뽑아 있지는 않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주시한 뉴스로 다뤘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핵심 승부처이자 첫 경선지였던 호남에서요. 문재인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60.2%로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면 각당 경선들이 대체로 그동안 발표되어 왔던 지지율 수치대로 흘러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었던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른정당도 사실은 이런 수치대로 결과가 거의 나왔죠.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은 후보 결정 날이 언제죠? 예, 31일인데요. 어제 현장 투표 완료했고요. 이제 여론조사 거쳐서 31일에 후보 확정합니다. 31일 이번 주 금요일이고 바른정당도 끝났지 않습니까? 예, 오늘 최종 확정합니다. 투표는 끝났고. 예. 그 다음이 민주당이 발표되는 거죠? 네,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3일 날 최종 확정되고요. 주말과 주초 사이에 다 발표되는군요. 마지막에 국민의당이죠? 예. 국민의당이 며칠이죠? 4월 5일이고요. 정의당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모든 후보가 확정이 되는군요. 네, 대진표가 짜여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얼마 안 남았군요, 이제 정말. 사실상 이번 주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국내 당도 역전하기는 다른 후보들이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장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이 민주당인데, 제가 민주당 쪽, 여기서 역전이 가능하느냐, 결선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60%가 넘었으면서 결선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이게 진쪽, 역전을 바라본 2위, 3위의 격차가 거의 없죠. 2위, 3위한 쪽 캠프의 반응이 중요하거든요. 도대체 이 사안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근데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문 후보 ARS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세론이 아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객관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ARS하고 현장하고 득표차가 거의 없거든요. 1% 정도인데. 이 역전하려면 분석부터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역전하겠나 이런 생각 하나 하고. 안희정 캠프 쪽은 조금 덜 객관적이에요. 안희정 캠프 총괄 실장 이철희 의원인데 안철수 지지층이 민주당 경선에 유입돼서 문재인을 역선택했다. 이렇게 분석했단 말이죠. 이 분석으로 역전이 가능하겠나. 사실 경선을 할 때 모든 당이 바라는 건 치열해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상황을 바라는 건데 2위, 3위 캠프가 선거 때문에 약간 다들 자기 앞만 바라보긴 하지만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분발을 당부하며 뉴스 끝입니까? 네. 네, 준비된 뉴스는 끝이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주당 호남 경선이 끝이 났죠. 지난 18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김두관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문재인 캠프에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셨더라고요. 예, 사실은 문재인 대표께서 여러 달 전에 예. 요청은 있었지만 당내 경선보다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당내 화합하고 당의 지지세를 확보에 좀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예. 최근 그 경선 가열을 좀 보면서 이렇게 잘못하다가 내부 분열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그런 위기감도 들었고요. 예. 그래서 문 후보와 최근에 좀 전격적으로 소통을 하고 당내 함께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성공하는 좀 상기 민주개혁 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그 절대절명의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그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보다는 하필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것에 왜냐하면은 이제 언론에서는 쭉 소위 비문 인사로 분류해 왔었는데 갑자기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한 가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전에 이제 이 대선 경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어보셨잖아요, 직접. 네. 예, 그랬죠. 5년 전에는 후보로 제가 함께 참여해서 문재인 후보하고 경쟁하기도 했고요. 예, 그때 3등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픈 곳을 찌르시는구만요. 3등 하셨는데. 예. 자, 우선 왜 소위 이제 비문 인사로 분류되어 왔는데 이재명 안희정 캠프가 아니라 문재인 캠프로 오셨는지 연결하여 5년 전 경험으로 이제 비춰보자면 5년 전에 당사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후보들의 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관점에서 합류한 이유와 우려하는 점을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 이번 지금 각 당의 유력 주자들이 뭐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네. 우리 당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또 예, 뭐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제 후임 지사인 홍준표 후보가 뽑힐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견도 있군요. 예. 예, 국민의당은 또 지금 안철수 후보들인데 또 묘하게도 전부 다 부산 경남에 연구로 둔 이렇게 후보잖아요. 예. 저도 이제 경남에서 이제 풀뿌리 현장부터 도전까지를 했는데요. 아마 그런 점에서도 제 작은 역할이 좀 있었는지 최근에 이제 후보께서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좀 감안해서 함께 하자고 요청을 했고 저도 또 5년 전에 문 후보하고 또 다소 이렇게 좀 그 갈등도 있었잖아요. 갈등이 많았죠. 네, 의원님. 경선 아니 뭐 이렇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에 당연하죠. 사실은 그게 이제 나중 본선까지 이렇게 갈등으로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도 있어서 이번에 어쨌든 3기 민주개혁 정부를 수립하는 데서 가장 적임자는 그래도 문재인 후보가 5년 전 후보를 하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정책과 사람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번 정권 교체의 가장 적임자로 봤고요. 또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함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부상이 본인의 캠프 참여에도 일정 정도 기여를 한 겁니까? 저는 뭐 아닙니다만 경남 또는 저는 뭐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요. 도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홍준표 도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뭐 대선에 좀 정말 좀 자유한국당 본선 후보가 돼서 정말 좀 도정을 좀 빨리 비웠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정을 빨리 비웠으면 좋겠다. 예. 그 경선 과정의 과열에 대해서 겪어보신 분으로서 예. 지금 이번 경선을 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외가 되실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또 후보자들 간에는 뭐 토론이라든지 연설에서 치열하게 정책 공방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가장 먼저 위험 신호는 지지자들 간의 감정 싸움이 시작되면 좀 위험한 신호잖아요. 그거 굉장히 그리고 위험한 또 신호죠. 예. 사실은 이제 각 후보 진영에서는 이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조급성 때문에 네. 네거티브 중심으로 흐르고 또 그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최근 투표 결과 이제 좀 사전 유출 문제도 있었고 네. MBC 토론이 충청북도만 이렇게 충남 대전 세종자치시 그 방영권에서 총출 문제로 충북만 방영이 돼가지고 공정경선 관리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갈등들이 커지게 되면 정말 본선에서 국민의 여망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당사자 간에는 선수들은 어느 시점에 다시 악수를 하고 힘을 합칠 수 있는데 그죠? 정치인들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봐왔던 동지들끼리. 근데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 간에 이제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겪어보셨죠? 사실 저도 5년 약 4년 6개월 전에 겪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후보께서 약 5년 전에 당선이 안 된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당내에 힘을 모으는데 상당히 장애로 작용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참여 자체가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도 있다. 네, 그렇죠. 지금 같은 지지자들 입장 이게 지금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전체가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후보들은 거의 살인적인 일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캠프도 혼자 이렇게 각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후보 캠프에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후보도 일정이 많고 이렇게 되면 판단이 어려질 수도 있고. 후보 자신도. 캠프의 갈등도 심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어쨌든 본선에서의 그렇게 힘으로 함께 모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대부분 이렇게 좀 본선에 열심히 하겠다 지켜보고 있지만 저도 이제 지난번 24일 날 이렇게 3일 날 논의를 해서 25일 정기 합류하기로 했던 이유는 어떤 이번 여러 가지 이 조건에서 가장 문재인 후보 준비가 많이 된 후보 또 부산 경남 이 PK 지역에서 치열한 싸움 이런 것도 고려했죠. 특히 또 지지율이 높아지면 지지율이 높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 특히 타겟이 돼서 이제 상대 진영에서도 그걸 집요하게 이용하게 되죠. 더 갈등을 극대화시키려고.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 다른 측면을 생각하면 문재인 후보께서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주로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1위 달리는 후보를 통해서 이제 정책 검증 내지는 본인들은 아니라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네거티브도 하게 되고 아마 그 캠프 쪽에서 초조해지고 이러면 후보들한테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5년 전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전략팀에서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 범친노였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에게 마음이 없었는데 또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것을 또 후보된 입장에서 거절을 못한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 후보 진영에 이재명 후보 또 안희정 후보 이런 후보 진영의 핵심 전략팀이랄까 이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안 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상대방의 감정선을 아픈 부분을 건드는 부분은 좀 문제가 되고 치열하게 정책 검증하는 거고 또 치열한 리더십으로 경쟁할 때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걸 스스로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후보 당사자뿐인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선이 이렇게 점점 막바지로 살아가면 지칩니까 많이? 일정이 그렇게 살인적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사실은 경선을 해서 승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패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 보면 경선 자체를 통해서 가치와 정치적 자산과 사람이 남아야 하는데 이걸 잘못 네거티브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끝난 이후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까? 네. 그게 의원님이 뼈저리게 느끼신 거군요. 예, 저도 그 당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그런 감정선을 좀 넘어서 상대 후보를 공개하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갈등만 남는 것이고 사람과 가치가 남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죠.
본인이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의원님. 아니, 뭐, 정치인이 또 이렇게 대선 경선이든 총선에서 그 유권자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 과정이 많이 힘들잖아요.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정치적으로 또 승수하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질문 한두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경험자로서 경선 참여했던 경험을 제가 먼저 들어봤고, 이 호남 경선에 대한 캠프의 전망은 어땠고 60%라는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캠프에서는? 우리 송영길 선대위원장, 뭐 노영민 전 의원, 또 전병헌 전 의원 이런 분들께서 아마 상임 선대본을 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어제 뭐 제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자기들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0% 넘을 수 있다. 그런데 60.2%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쪽집게로 맞출 수 있나 했는데 아마 호남의 민심들께서 늘 절묘한 선택을 해주잖아요.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그런 득표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마 문 후보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좀 밀어주시는 것이 정권 교체 또 국정농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력이 될 거라고 보신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한 60% 정도 나올 거라고 어제 그 투표 전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60%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60%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말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아, 그랬나요? 예,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경선에서 뭘 주의해야 한다고 캠프에서는, 문재인 캠프에서는, 생각하고 있나, 판단하고 있나요? 주의할 점이 뭐다? 제가 뭐 늦게 이렇게 합류를 해서 아직 전략회의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보진 않았는데, 뭐, 내일부터 아마 참여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문재인 대표께서 선두주자를 달리다 보니까, 뭐, 정책 현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뭐 상대 진영에서도 그걸 빌미해서 공격들을 하기 때문에, 뭐, 정책 발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팀에서 좀 더 정밀하게 검증해서 후보에게 이렇게 후보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뭐 굉장히 많이 준비된 것 같다고 보지만 일반 국민들께서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오해들도 계시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국민들의 오해 없도록 좀 정교하게 좀 이렇게 따듬어서 정책 공약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자, 뉴스에 나오지 않는 뉴스, 하영의 업도 레코드.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자, 캠프들 돌고 있습니까, 지금? 네, 캠프 어제. 머리를 하셨네. 네, 머리 말았습니다. 네, 하지 마요. 네. 예. 자, 안 하는 게 좋았을 뻔 했던 머리를 하고 있는 하영 기자. 지금 민주당 캠프들 돌고 있나요? 요즘 어디 돌고 있어요? 예, 민주당 캠프. 어제 광주 경선 현장에 있었죠. 그렇군요. 제가 사실 김두관 방금 의원 공동선대위원장으로라기보다는 경험자, 경험자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쓰라린 경험을 했던 경험자죠. 네. 본인은 도지사 자리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걸 홍준표 도지사에게 넘겨줬다는 나중에 비난도 받고, 또 경선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3위를 하면서 그 경선에서 이제 득표를 가지고 그 차후에 정치적 위상도 만들어지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3위를 하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추락했고, 그리고 이제 범친노 진영이었다가 문재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제 정책적인 대립각을 넘어서는 감정적인 대립, 이 지지자 사이에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한동안 사라지셨죠. 예, 당시 2위와 3위가 모두 좀 곤란해졌었죠. 2위는 손학규 전 대표였고. 손학규 전 대표는 이번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싸우고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또 2위를 하시고. 네, 그쪽 비슷한 격차를 치고 있습니다. 그분 참, 한번 모셔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자, 그래서 이제
경험자의 얘기를 좀 들어봤고 캠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결과를 받아들이는 각 캠프에. 일단요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보도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어땠나? 어떤 상황이었나? 어떤 상황이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적으로 상황? 예,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기실 상황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중요하죠. 대기실 상황. 예, 대기실에서 초조하냐 여유있냐 뭐 이런 거. 예. 보통 대기실을 각자 쓰기도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본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각 후보들 진영이 다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는데, 자 이제 준비하시겠습니다 해서 이제 후보들이 다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가 그 상대편에 있는 한 의원 하나를 불러요. 상대편의 의원, 상대 캠프에. 네, 상대 캠프에 있는 의원을 불러요. 네, 그 불러요. 다급한 순간에. 네. 누구 의원? 좀 살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의원 좀,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라 그쪽에. 의원을 불러요. 아, 그 의원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의원입니까? 마음에 담고 있었다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그 갈등이 격화되는데. 네. 대결이 격화되는데 그 의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 분위기가 진짜 좀 살살하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네. 좀 살살합시다. 아니, 뭐, 물론 농담처럼 그렇죠. 했겠죠. 그러니까 가서 뭐 뺨을 때렸겠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경선 직전인데, 당연히 웃는 얼굴을 했을 텐데, 그렇죠. 굳이 그 말을 했을 때는, 네. 그 캠프 내,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 내에 어떤 문제의식이 있고, 그것이 후보에게 전달되고, 후보가 그 보고를 듣고 생각하다가, 아, 이거는 내가 웃는 얼굴로라도 꼭 말을 하긴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판단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분위기는 그 말을 전달한 순간 다들 웃었거든요. 다들 웃었고. 웃었겠죠, 그 안에서는. 그렇죠. 서로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상대 의원을 아주 정확하게 겨냥을 했죠. 문재인 대표. 재밌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 문재인 대표를 아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표를 아는 그런 사람은 거 안 하는 양반이다. 그런 걸 전혀 안 했던 사람이. 그 사람 안 했던 분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말씀드리는데 네. 아무튼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진짜 안 하거든요. 예. 자기 감정 표현을 예. 상대방에 대한 좋다 싫다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이고 그래서 그걸 단점으로 보통 여겨요. 그렇죠. 여의도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고 아니 화가 나면 화를 내든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굉장히 특이한. 예를 들면 박지원 대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이 즉각. 그렇죠. 0.5초 내에 즉각 반응하는 분이고. 뭐 귓속말로도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텔레파시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정말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를 들어 3당, 뭐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렇죠. 회의를 하는데 이분이 잠시 화장실 가듯이 나가서 화장실 가시는 거겠죠. 화장실 가시다 들어오는 길에 기사 들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동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그렇죠. 대단한 언론 스킬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뭐 박지원 대표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한데 박지원 대표가 아니 스타일이 정말 안 들어서 갑자기 떠오르는 저도. 예, 저도 갑자기 떠올라서 한 얘기인데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좀 살살하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든 생각은 그 호남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를 바라보는 어떤 그 요구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예. 정말 마태형처럼 좀 품어라. 라는 그러니까 이 판 전체를 본인이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라. 네, 마청에 대한 태도 이런 게 동시에 드러나지 않았네요. 너를 찍으면 정권 교체가 되는 게 맞아? 라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네. 호남의 요구는 사실은 항상 그래왔어요. 그런 지점에서 보이는 여유 같은 게 좀 보였어요. 그리고 여유가 생겼다. 네, 현장에서 또 하나 재밌었던 지점 하나가 뭐였냐면요. 예전 같으면 본인에 대해서 현장에서 막 비난이나 비판이 막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야구장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장에서는 야구장보다 더해요. 더합니다. 예, 원래. 그 야구장 가시면 막 그 선수에다 대고 막 이렇게 비판 상대편 홈런 선수 나오면 그렇죠. 막 야유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예, 그거를 원래 이렇게 그 경선이나 이런 현장에서는 상대방을 향해서 던지거든요. 심합니다. 예, 그런데 후벼 파는 멘트들을. 예. 그 후보 캠프에 말하자면 지지자 그룹한테 가서 상당 기간 하는 거예요. 상대편 후보 그룹한테. 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뒤에요.
재밌는 풍경이네요. 재밌는 풍경이었습니다. 원래 이게 안 하는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영화인데. 보통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사실 잘 안 하는. 뭐 스킨십이 약하다는 게 이분에 대한 그 여의도의 일반적인 평가였어요. 네. 그런데 단점도 되고 장점도 되는데 어쨌든 대중 정치를 하는데 스킨십이 약하다는 것은 단점이죠. 그러니까 스킨십이 약하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선긋기를 분명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으로는 분명히 정확하고 아주 좋은 태도였는데 사실 그게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제 본 태도로 봤을 때는 저는 그 뒷배경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색다른 반응이네요. 네. 여유가 생겼나 봐요. 뭐 대중 정치인으로서 조금 눈을 뜨나요? 네.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의 그 대기실에서의 그리고 다른 숫자는 우리가 다 알고. 네, 그렇죠. 대기실에서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제 안희정 캠프부터 말씀드리면 안희정 캠프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았습니다. 왜 안 좋았습니까? 그 겉으로 언론에 대고 이야기한 거는 어쨌거나 본인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0%를 호남에서 30%가 그렇죠. 1차 목표였다. 예. 그리고 과반 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결국은 했는데 과반 저지를 나중에 해서 결승까지 간다. 네, 그거 뭐 2위에 항상 목표죠. 이재명 내부적으로는 2위도 좀 어렵지 않냐. 내부적으로는 2위도 어렵지 않다는 분석은 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경선 시작하기 전에 왜 그랬냐면 안희정 도지사의 대중 지지율이 훨씬 높긴 하나 네.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시장에 비해서.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딱 국한해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게 역전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여론조사상으로. 그래서 전체 순위로는 2위인데 경선에서는 3위 할 위험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좀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실제로 경선에서 흥행도 성공하고 네. 지지율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오면서 지지율은 그거 정도 나와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좀 작게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지지율이 대박이라는데 네. 안철수 후보의 대중 지지율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로 보자면 10% 그러니까 그 전체로 보면 박주선 후보에 비해서는 100% 높은 거고요. 그렇죠. 그냥 숫자만 보자면 그리고 손학규 후보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지지율로 보면 90%가 나와야 되죠. 근데 왜 그걸 자꾸 압도적이라고 그러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객관적 수치상으로 압도적은 아닌데. 박지원 대표가 또 압도적이라고. 박지원 대표의 그 대언론 스킬이 여기서 한번 또 한 번 늘어나는. 다시 한번 주목해줘야. 압도적 아니거든요. 근데 압도적이라고 말하니까 자꾸 압도적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네. 아무튼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 쪽으로도 급속하게 결집한다라는 소문이 들어서 조직표가 대규모로 동원됐다라는 그러니까 얘기 들면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압도적으로 나왔으니 압도적이 아닌데 압도적이라는 프레임에 성공한 거라고 치면 그 언론을 참 잘 들어요. 그렇죠. 박지원 대표는.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확 달라지거든요. 60%밖에 안 됐으니 대세론이 무너진 건가? 라고 그렇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60%를 넘었으니 압도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프레임을 잘 잡았습니다. 어쨌든 그러자 문재인 지지자들이 불안해서 나왔다. 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실제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조직표가 모이지도 않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희정 캠프 쪽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쪽에서는.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내심 본인들이 이의를 하길 바랐겠죠. 그랬죠. 그리고 특히나 그 이삭줍기라고 하는데요. 그 조직표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지지 그룹들을 많이 막판에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20% 넘고 2위 간다. 그러면 2, 3위 모두 불만이었겠군요, 어제. 결론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19% 그리고 안희정 후보를 거의 따라잡은 것은 성과 아니냐 이런. 대중 지지,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 보다 훨씬 적은 격차다. 해서 3위는 상대적으로 좀 만족스러웠다. 목표는 본인들이 이해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해하는 게 목표죠. 어쨌거나 수도권이 숫자가 선거인단의 절반이니까요. 수도권에서 이재명 시장이 조금 더 높은 편이죠. 수도권만 따지면.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의 2위의 다툼 가지고는 역전하기 사실상 어려워졌어요. 어렵다고 봐요. 둘 중에 한 사람은 30% 정도는 갔어야 최소한 역전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 인식이 어떻습니까? 각 캠프에서. 그래도 역전 가능하다는 말은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예,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캠프가 현실적이면은 전략 수정을 해서 확실한 이득을 해서 다 차기에 그 당내 윤상을 바란다든가 뭐 이런 구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왔나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 전략 수정을 하면 기자들한테 새나가고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 실제로 경선판이 이기는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어쨌거나 충청에서 그 안희정 지사가 반전을 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 지금의 대세론이라면 오히려 문 후보 쪽으로 결집이 더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네. 충청에서는 문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업적지차 해왔었죠. 네. 문 후보가 앞설 때도 있고 또 안 후보가 앞설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충청을 안 후보 쪽에서는 바라고 예. 그리고 이 후보 쪽 이재명 시장 쪽에서는 이제 수도권에서 역전을 그렇죠. 바라고 예. 양쪽이 부산 경남에서 두 분 다 버리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영남이죠. 네. 네, 대구 경북 TK에서 안희정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네, 낮고 네. 그래서 최대한 방어를 한다. 안희정 후보 쪽에서는 방어한다.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결과에 대한 문 캠프의 또 반응은 어떻습니까? 문 캠프의 반응은 이 정도면 됐답니까? 아니면 적답니까? 아니면 좀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까? 실제로 문 후보 쪽에서는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60%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50%가 넘으면 본인 이건 대세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모든 여론이 네. 네, 50% 정도면 안 된다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프레임의 네, 이것도 프레임이죠. 프레임의 힘이거든요. 사실은 네. 호남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50%를 넘었던 후보는 역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못했고 문재인 후보도 지난 경선도 못했고 어떤 후보도 호남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50%만 넘으면 대세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난번 2012년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했던 경선에서도 50% 못 넘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호남에서는 예,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프레임을 짠 거죠, 이렇게. 예, 50이냐 55냐 60이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가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60%를 넘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그 전체 지지율 2위와 4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과 함께 60%를 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 그런데 60%를 못 넘으면 대세가 아니라고 프레임을 짜버리니까 이것도 누가 짠 프레임인지 모르겠지만 상대편이 짰겠죠. 훌륭한 그렇죠. 프레임이었어요. 예. 넘어버렸네요. 예. 안희정 지사 쪽에서 짠 프레임 중엔 가장 잘 짠 프레임이죠. 예. 실패했지만.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하영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어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새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네. 코너 제목이 없습니다, 아직. 코너 제목은 없고, 취지는 이게 60년대 아마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는데,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예, 유색인종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소수자 배려 정책으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대선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아직 예, 제목은 없는데 그런 취지. 자, 취지 마음에 드십니까? 정신적 다수당. 정신적 다수당. 원내 소수지만 정신적 다수당. 예, 근데 저희가 의석은 2%를 점유하고 있지만 지지는 7.3%를 받았고 국고보조금도 그 비슷하게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선거제도만 바뀌면은 얼마든지 저희들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준비가 돼 있는. 정당 지지율이 얼마였다고 지난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정당 지지율 7.3%. 7.3%. 그러면은 그걸 300석으로 계산하면은 21석이 나오죠. 무려. 이야. 그래서 선거구제를 바꿔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죠. 예.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정상화하자는 뜻이죠. 예.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꽤 보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가 뭐 하나씩 이렇게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날이 1년 내에 오리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안철수 야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혹은 안철수 후보들이 선거구제 개편, 소선구제로의 개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인식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개헌특위 내에서도 개헌을 할 때 선거제도를 함께 바꾸지 않으면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0.1% 득표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데 지금은 2등, 3등도 그 원내 진출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지지율만큼.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죠. 자, 오늘은 이게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만든 코너가 아직 제목이 없는데 하다 보면, 그리고 아마 저희 게시판이나 문자로 이 코너의 제목을 정해 주실 거예요, 분들이. 공모합니다, 공모. 저희가 만들었는데 만들다가 그러지 말고 취지만 설명하고 노회찬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제목을 정해 줄 것이다. 예. 그냥 가자.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잘 못하면 코너도 없어지는 거고요. 예. 사람이 태어날 때도 태어난 데 이름을 짓죠, 보통. 태어나면서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지어주죠. 부모들이 미리.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붙는 거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야 붙는 거죠. 태어나기 전에 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부모의 역할을 청취자 여러분들 해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정의당 입장, 의원님이 바라보시기에 이제 지금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후보들 한번 쭉 일별해서 간을 좀 봐주십시오. 일단은 후보들이 많죠. 아직까지 이제 이번 주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각 당의 이제 후보들이 이제 경선을 통해서 당의 후보가 정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확정 안 되다 보니까 경선 후보까지 해서 후보가 많은데, 그 많은 후보들 중에 일단은 완주가 예상되는 후보. 완주가 예상되는 후보.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완주한다고 하던데요. 네. 근데 이제 완주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또 거기는 또 제3지대니 또는 비문연대니 이런 또 끝까지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다른 후보가 되면 본인은 빠지게 되는 거죠. 100%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상당히 높지만 100%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람은 2명밖에 없다. 확실한 사람은? 심상정 후보도 이번에는 절대 중도에 나가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나왔네요. 노가리. 제목 후보로. 자, 정의 코너. 마이너리티 리포트 어떻습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 나왔는데. 재밌네요. 역시 이런 센스들이 터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재적인 후보, 아직 후보로 확정 안 됐으니까 잠재적인 후보들 한번 일별해 볼까요? 먼저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언론에서 곧 나온다, 곧 등록한다 하는 분이 김종인 전 대표예요. 지금 이제 무소속이고 김종인 씨가 돼버렸죠, 그냥. 예.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했으니까 예. 출마할지 의문이긴 하지만 거의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사무실까지 80평짜리 구해가지고 예. 80평 혼자 쓰기 어쨌든 그래서 뭐 이번 주 중에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다소 좀 의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니 비문연대니 이런 가능성이 점점 이렇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어 가는 상황인데 거꾸로 이제 한 달 전, 두 달 전에 나름대로 그런 구상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때의 선택을 지금에 와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분이 그 비대위로 유명한 분이죠. 비대위원장으로. 예. 근데 이제 또 한나라당에서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또 보면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당으로부터 또 다 탈당을 했던 또 경험이 있는 그렇죠. 있는 분인데 지난번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 저는 민주당에서 굉장히 역할을 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예. 초기에 특히 탈당 러시를 막는 데 역할을 했죠. 예.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 역할은 사실은 대리기사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대리기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역할이 원래 그 차를 몰던 사람들이 그 차를 몰기가 힘든 상황에서 대신 몰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죠. 이런 거죠. 가는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그때도 보면 그 막판에 가면은 이제 대리기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고 차에 탄 사람들은 왜 대리기사인데 차 오나처럼 이렇게 행세하느냐. 왜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느냐. 뭐. 그래 이러면서 뭐 내리느니 마느니 뭐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이제 뭐 나 이제 이러면 안 해. 뭐 내려. 뭐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탈당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은 본인이 직접 이제 또 대리기사가 이제 렌트카를 하겠다. 뭐 이렇게 차를 직접 이제 그렇죠. 자기 차를 갖다 몰겠다. 오나 드라이브를 하겠다. 오나 드라이브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제3지대에 그 지금 제3지대로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거기서 이제 또 대선 후보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소집책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모두를 대표하는 주자가 될지는 대단히 좀 의문이고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본인도 그거를 알지 않을까요? 설마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의 후보, 바른정당의 후보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 최소한 그 셋의 어떤 연대 같은 거는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둘은 정당이 있고요. 소속 후보도 수십 명씩인데 혼자 달랑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제 연대에 참여할 당들이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합류를 이제 할 하고 것처럼. 또 이걸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운찬 전 총리까지 데리고 와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봤자 사실은 뭐 가능성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적고 또 설사 후보가 된다 한들 여기서 한 10% 돌파하냐 마냐의 그런 후보일 텐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비문 어떤 연대가 성사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런 전망들을 다들 하는데 근데 왜 굳이 김종인 전 대표는 이렇게 뭐랄까요? 미랄이잖아요. 미랄. 좋은 말로 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미끄럼이 되는 것이고 좋은 말로 하면. 앞에서 바람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점점 나쁘게 얘기하면. 페이스메이커 되기 이상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봅니다. 그죠? 정치인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 지지율이 낮아도 본인이 들어가면. 예, 뭐 정치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개 보면은 한 15% 정도 지지를 얻으면은 그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중 2명 중 1명은 아는 체 하거든요. 15%만 돼도. 그리고 대개 보면 그 2명 중 1명이 아는 체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 2명 중 1명은 웃으면서 아는 체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한 이제 좀 자치 현정에 빠질 수도 있죠.
닥칠까요? 혹시 이렇게 연대한 다음에 이제 개헌을 하면 본인한테 총리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구상이 뭘까요? 글쎄요. 뭐 개헌이 지금 이제 개헌이 가능하지가 않죠. 대선 전 개헌은. 대선 후에라도 그런 입지를 만들어 두는 건가요? 계산이 글쎄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이 예, 계산이. 지금 이건 제가 볼 때는 수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뭐 병리학이라거나 예, 뭐 그런 어떤 의학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직접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의 계산은. 자,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도 한번 봐야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도지사는 토론에서 많이 만난 상대 아닙니까? 예, 아마 제가 가장 많이 토론했던 상대일 것입니다. 예. 홍준표 도지사도 토론을 잘하시죠. 예. 토론을 잘하시죠. 예,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 업계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홍준표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이 망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건 망한 당이죠, 뭐. 예. 정상적으로 나올 후보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현역 도지사이고 또 네. 지금 재판받는 중이고 네. 그런데 그 보궐선거의 가능성까지 없애면서 나오겠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도민에 대해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도민들은 그 무상급식 철폐한 문제라거나 네. 여러 가지 진주의료원을 폐지한 문제라 등등 해가지고 경남의 수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유권자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경남에. 뭐 과거보다는 많이 적죠. 예. 홍준표 도지사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경쟁력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중에 자유한국당에서 유력 후보 구도로 지금 부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대적 경쟁력인데 예. 그 지금 정상적인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말을 너무 막 하시네. 노회찬의 막말 이런 코너로 아니 막말이 아니라 어쨌든 뭐 그 사실 많은 유력 후보들이 사라졌죠 중간에.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입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출당이 안 됐어요. 그 당원이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탄핵을 당했고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죄송할 뿐이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엎드려서 석고대죄를 해야 될 당인데 우리가 집권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그게 정상적인 지금 사고체계 좀 정상적인 생리작용이 작동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 예. 그 다른 당은 몰라도 이 당만큼은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그 국민에 대한 도리죠 그게. 오늘 갑자기 빵빵 터뜨리시네. 정상적인 생리작용이 안 된다. 노모씨 어떻습니까? 노모씨. 자비라는 없다. 노회찬의 노모씨. 그러면 홍준표 후보 개인의 경쟁력,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많이 토론에 방송에서 많이 만나셨잖아요. 진짜. 예, 많이 했죠. 예. 서로 많이 다투셨잖아요. 예. 예. 그때 그 후보로서 그 의원 개인의 자질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뭐 국회의원으로서는. 예, 국회의원으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 생각되고, 나름대로 뭐 역할을 갖다가 한 적은 없지만.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저는 나름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적은 없죠. 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정상적인 후보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제, 뭐, 김진태 후보라거나 홍준표 후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그 처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웅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2위 후보는 지금, 그러니까, 현재 노회찬 의원과 아무래도 정치적성이 가장 반대편에 있을 것 같은 잠재적 후보들만 지금 후보들부터 거론하고 있는데 김진태 후보가 대략 2위권인 것 같아요. 김진태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은 아니죠. 두 분 다. 두 분 다 보면 대단히 극단적인 좀 생각. 뭐 한반도의 전술핵을 가지고 와야 된다거나 지금 김지태 의원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사위 지금 간사인데 예. 자유한국당 간사인데 뭐 재벌 옹호하고 그다음에 온갖 개혁 입법 막는데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가 정상 가동되려면 이런 분들이 계속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는지 의문인 이제 그런 상태죠. 사실 우리 국민 소환제가 있었다면 춘천 시민들부터 소환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런 어느 사회든 보수란 건 있게 마련인 거고 그 보수를 좀 합리적으로 대변을 하고 또 보수가 이 한국 정치의 생산적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대표주자로 나선 그런 분들은 보수의 대표성도 없는 게 아닌가. 그냥 극우. 그리고 그것도 태극기를 담요에다가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어깨에다가 휘두르고 다니는. 망토처럼 하고 다녔죠. 그건 비정상적인 그런 분들이 보수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보고 큰 역할을 하지 못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범보수라고 이제 묶으면 어쨌든 지지율이 지금 높은 편인데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극단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라고 평가도 받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남경필은 각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또 두 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분들 생각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런 분들이 좀 한국의 보수가 가야 될 어떤 바를 이렇게 보수의 가치 이 차원에서 이렇게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오랫동안 이제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상징으로 결집됐던 보수 세력들이다 보니까 이런 좀 정상적인 새로운 것에 낯선 것 같아요. 낯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청량음료 먹으면 이게 음료 같지가 않잖아요. 이제 뭐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지지율도 낮은데, 지금 지지율도 낮은 상태인데, 지금 일단 경선을 통해서 뭐 유승민 후보가 앞서 있으니까 유승민 후보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많고, 근데 이분들이 또 자유한국당하고 또 연대를 하게 되면 또 자유한국당 후보로 또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지지율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보수 자체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출발의 어떤 씨앗을 얻는 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자기들 씨앗을 스스로 다시 딱 묻어야지 키워줄 텐데요. 날려버리게 된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그 보수가 할 일은 없다고 보는데 이번 대선이 끝난 후에 이제 쟁점은 뭔가면은 새로운 보수의 어떤 주자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출연해서 새로운 이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느냐.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보수의 어떤 배후로서 당분간 다음 총선까지 계속해서 위력을 발휘하느냐 상징으로서 예, 상징으로서 그 분기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홍준표 예를 들어서 유력한 홍준표 각 당에서 제일 유력한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만약에 지금 지지율대로 홍준표 도지사가 범보수의 후보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김종인 전 대표 끼든 해서 그래서 그 그룹이 보수를 대표하게 되면 다시 새누리당 시절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안타깝게 보시는 거군요.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게. 제가 다른 후보 지지율 낮은 걸 안타깝게 생각할 처지는 아닙니다. 처지는 예, 제가 제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으면, 주변의 불우이웃들에게 눈을 돌릴 지금 처지가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하고 참 방송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오늘 제일 빵빵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후보도 아니고 후보는 심상정 후보 따로 있고 네. 저는 자유인입니다.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말씀을 그냥 막 던지시는데 네. 남들을 지금 처지가 못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쪽 이제 그 다음으로 가까운 쪽이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후보는 각각 한 번씩 짚어주시면요.
예, 일단 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예. 힘있게 그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예. 굳어질 것 같습니다. 뭐 이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낮아지고 네. 있습니다. 점점 더. 네. 그런데 후보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안철수 후보에 대한 평가, 뭐 그리고 이제 뭐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제 자신의 그 예측대로 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제가 볼 때 뭐 그 말은 맞는 것 같고요. 이번 예. 주까지는. 예, 이번 주까지는. 예. 다음 주부터는 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결국에 그 문재인 후보와 1대1 구도로 예. 이렇게 형성되고, 거기서 이제 비문의 어떤 대표 주자로서 이제 문을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는 후보로 이제 등극하겠다라는 포부인데, 뭐 본인이 그런 희망과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뭐 탓할 수 없는 거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은가. 근데 그게 되려면은 몇 가지가 이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단일 후보와 다시 또 연대하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본인이 후보가 돼야 되는 거죠. 본인이 후보가 돼야 그럼 1대1 되는데 구도가 되겠죠. 그 연대가 이루어지려면은 그런 지금 그 연대에 대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신부터 시작해서 예. 그 한편으로는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꺼려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건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 모든 걸 뛰어넘으려면은 그렇게 하면 이긴다. 예.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징조가 과연 남은 4월 15일 이전에 그런 게 과연 보일 가능성이 현재는 낮다고 봐야죠.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예. 큰 변화가. 저는 시간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라 보는데 예. 그런 가능성이 그러니까 합해도 지는데 그 합하기 어려운 사람들끼리 합하려고 하겠는가.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이 기반한 호남의 정서가 과연 자유한국당의 후보와 연대를 두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죠.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 안철수 후보가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이번은 아니구나. 나는 삼수구나. 재수가 아니구나. 이번이 지금 재수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날짜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마음으로는 이제 정리를 하고 삼수를 향한 여러 가지. 그게 이성적이지 않겠어요? 코너 제목 중에 적십자 하나 나왔습니다. 적십자. 적십자. 저희가 대선 후보들이 출연했을 때 정도의 문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나와야지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근데 대선 후보도 아닌 자유인이 대신 노회찬 의원 등장하시고 문자가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라는 거죠, 적십자는. 거기서 연결된 겁니다. 예. 불우이웃을 도울 처지가 안 되는데 그래도 불우이웃을 도우라고 적십자 코너명 주신 분도 있고. 자, 그래도 손학규 후보도 한마디 하고 계셔야죠. 예, 뭐 안타깝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좀 잘 아는 분이고. 예. 예, 또 제가 근데 사실은 헌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출마하지 않겠다. 예. 헌법을 고쳐서 제7공화국 시대가 출범해야 된다. 사실 제7공화국이라는 용어는 제가 제일 먼저 썼던.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데. 오래됐죠. 예. 네. 뭐 그 저작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이 고쳐지고 새로운 체제가 출발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는 이번 대선에는 출마 안 한다는 말씀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출마를 했다는 거죠. 저는 애초에 그 어떤 선언, 약속이 지켜졌어야 했다. 그 산에서 안 내려왔어야 됐다. 산에서 안 내려왔어. 뭐 그러면 그분이 또 나름대로 대선이 아니더라도 예. 우리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죠.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계속 경선에 출마하셔가지고, 예, 지난번에도 출마하셨고, 이번에도 출마하셨고, 2등 전문이세요, 지금 계속. 그것도 유지하기 쉽지 않죠. 맞습니다. 예. 계속 2등을 하고 계신데,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일단, 민주당 후보가 많지만, 간단하게 한 번씩 짚어주시면요. 문제. 예, 저는 아직 경선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쉽게 언급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 쉽게 언급하셨어요. 아니,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인복이 있다. 인복이 있다? 예. 왜 그렇게 보십니까? 경쟁 상대가 안희정, 이재명이었던 것은 정말 그건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건 운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 인복입니까? 지난 3개월을 갖다가 경선이 최근에 이루어졌지만은 사실상 경선은 지난 한 석 달 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건데. 그렇죠. 여론 경선이 그렇죠. 있었죠. 그것도 당내에 같은 당내에
안희정, 이재명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희정 후보를 통해서 오른쪽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좀 이 진보 쪽 마크맨 역할을 굉장히 잘 한 거죠. 그래서 지지율을 다른 후보들에 뺏기지 않고 계속해서 민주당 안에서 가둬둬. 이제 각각의 후보, 그 안희정 후보가 확보한 것 그것이 다 온전히 문재인으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 세력이 크는 걸 막는 데는 혁혁한 공로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페이스메이커를 구하는 거는 이제 어렵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 이건 하늘이 준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부럽기도 하고 이거는 인복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복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복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회과학의 대상을 넘어선 거죠. 이건 어디서 염력이나 뭐 기상학, 천문지리학 뭐 이런 거죠. 저희 역대 코너 중에 가장 빵빵 터지는 첫 순서였습니다. 저희 제작진 기립박수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고 오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 다 캡처해가지고 문자를 거기서 후보를 골라서 다음 주에 후보를 드릴 테니까 하나 골라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코너 제목도 없는 코너의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남 신흥역 롯데시네마타워를 분양합니다. 포스코 ICT의 책임 준공. 롯데시네마 9개관 입점이 확정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지하철 8호선 신흥역과 지하로 연결된 직통역세권의 황금입지. 지역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100% 자주식 확장형 대규모 주차시설. 분양 문의 1800-4603, 1800-4603. 성남 신흥역 롯데 시네마 타워. 이미지 실컷 한번 써보고 싶다면? 고화질 이미지도 웹 디자인도 파워포인트도 동영상 클립도 모바일에도 블로그에도 게티 이미지 뱅크 국내 이미지도 글로벌 이미지도 마음껏 프리미엄 무제한 정액제 이미지 게티 이미지 뱅크 검색창에 게티 이미지 뱅크를 검색하세요. 게티 이미지 뱅크. 네, 불친절한 AS. 대선 후보가 왔을 때보다 문자가 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님의 새 코너에 문자가 폭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네. 막말에도 품위가 느껴집니다. 노회찬의 지금 옆에서 웃고 계신 분은 다음 코너인 정태현 소장님 미리 돌아와서 웃고 계십니다. 조용히 해주셨는데 막 웃고 계시네. 노회찬의 다 죽었어. 뭐 노회찬의 돌려가기, 노회찬의 프리덤, 노빵빵, 노회찬의 병태생리학. 엄청나게 많은 노인과 정치. 노인과 정치. 노인과 정치. 아니, 노회찬 의원이 노인은 아닌데, 왠지 와닿습니다. 노인과 정치. 자, 하여튼,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캡처해서, 그 중에서 후보 선정해서 다음 시간에 정하겠습니다. 또, 웃긴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금천 08번 마을버스 기사님이 중고등학생이 많이 타는 이 시간에 뉴스 공장을 틀어놓으셨네요. 청소년 심신 건강이 걱정됩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청소년들은 금방 회복돼요. 제 방송을 듣고 심신이 좀 흐트러져도 금방 회복돼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태인 소장님, 오늘로, 화요일로 코너를 옮겼어요.
어차피 뭐 코너로 무슨 요일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이제는 기억할 것 같아요. 네. 화요일 노회찬 의원이 나오고 바로 정태수 의원이 나오고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노회찬 의원 나온 다음에 꺼버릴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만큼 재밌게 만드는 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 그것도 경제로. 이 업계에서는 정말 불가능해요. 저희 6개월 다 됐는데 6개월 동안 모든 코너 중에 가장 빵빵 터지는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네. 자, 빵빵 터질 일이 없는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윤 소장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죠. 이제 박근혜 씨죠. 이제 구속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4년 동안 일은 잘했는지. 경제 쪽을 조금 더 너무 잔인한 주제 아닙니까, 이거? 너무 잔인한 주제인데. 경제학자로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네, 본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니까. 네, 순수한 마음만 갖고 경제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그러면 실제 다른 거 다 빼고 성적표로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잔인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4년의 경제 성적표. 네. 한마디로 말하면. 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일 때 내세운 고가 474였습니다. 네. 이게 원래는 이명박 747에서 747이었죠. 네. 이명박 씨 747은 7% 경제 성장에 1인당 GDP 4만 달러, 네. GDP 순위 세계 7위라고 하는. 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네.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이 3.2%. 그러니까 반토막 난 거고 1인당 GDP가 한 8,000달러 좀 안 됐죠. 27,000달러 이 정도에서 그쪽 4만 달러가 안 되고 7위는 내려갔죠. 순위는 내려갔고요. 순위는 내려갔고 다 내려갔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이제 바꾼 게 474입니다. 4% 경제 성장을 하고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 이거는 참신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실업률 보고 이랬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지표는 고용률이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몇 %냐. 이거를 7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1인당 GDP 4만 달러는 또 들어갔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 경제 성장률은 2.9% 정도 4년 동안. 다시 또 떨어졌네요. 예, 또 떨어졌죠. 3.2.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가 한 4.5%.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가 한 5.3%. 그러니까 계속 성장률이 쭈르륵 떨어지고 있다. 근데 3% 이하로 내려간 건 상당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고용률 70%는 66%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용률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누가 고용이 더 됐냐를 보면은 노인들이 더 많이 했어요. 60대가 대부분. 그리고 50대 이상의 여성들. 그러니까 이제 가게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되니까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자영업자의 숫자가 늘어나서 고용률이 66%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 마지막 1인당 GDP 4만 달러는 역시 28,000달러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지표상으로는 그렇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2만 달러 구호는 노무현 대통령 때 3년 차에 나온 구호고 실제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둘 때 한 2만 3천 달러, 2만 4천 달러 정도로 그만뒀는데 9년 동안 그러니까 늘어난 게 한 4천 달러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거죠. 4,500.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9년 동안 500만 원 늘어났어요. 1인당 GDP가. 그 9로 나누면은 1년에 한 6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죠. 그 전에는 훨씬 더 가령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러니까 달러로 따진 1인당 GNI는 16% 정도 평균 연평균 16% 늘어났어요. 물론 이건 환율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삶이 퇴보한다라는 느낌이 들게 돼 있죠. 더 나쁜 거는 사실은 이거는 국민의 정부까지 합쳐도 마찬가지인데 자식 세대가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그 세대가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헬조선. 흑수저, 금수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식이 더 나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이 그 안보 차원이든 복지 차원이든 뭐 경제 수준 차원이든 조금 더 나은 삶이 항상 이어졌는데 이제는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 97년경의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 아이가 나보다 못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몇 %나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낮게 봤겠죠 그때. 예, 낮게 5%. 예. 지금은 한 더 나아질 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예.
95%가 나보다는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96년, 7년에.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자식에 대한 좀 이게 있어요. 과대 평가가 있는데. 자기한테는 투자 안 해도 자식들한테는 올인하니까. 근데 2010년이 넘어가면서 그게 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애가 나보다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옛날에 비해서 아이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때는 3명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1명 낳잖아요. 1명 또는 2명. 피부로 느끼는 내 삶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정도가 정말 심해진 거예요. 네.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은 이제 헬조선이란 말을 만들어냈죠.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건 아세요? 청년 실신. 청년 실신 뭐 이생망은 아는데. 실업자 플러스 신용불량자에서 이제 청년 실신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저. 그러니까 이게 절망의 세대가 된 거죠. 아무리 지표도 봐도 실제로 그렇고요. 예. 아무리 봐도 내가 지금 괜찮은 직장을 얻어서 좀 부모 세대처럼 살 것 같지는. 최소한 부모 세대만큼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거죠. 나서는 생각해 보면은 옆에서 잘 나가는 애들하고 차이를 보면 이게 부모들이 물려준 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왜 정유라 씨가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실력이라고.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고. 근데 그게 결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선시대에 상인으로 태어나거나 노예로 태어나면 그 다음에는 뭐 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분제 사회처럼 또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꼭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런 불평등이 심화된 거는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 불평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다른 거는 수출이 잘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부채에 의한 소비가 늘어나니까 성장률이 좀 더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빚을 내서 소비를 하는 거에서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거나 이제 소비를 줄이는 단계로 들어갔죠. 이게 IMF 이후에 그 IMF가 우리나라에 적용한 정책 자체가 사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인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지나면서 이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구나 하는 양극화를 막는 정책이 이 두 번의 보수 정권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정반대로 그걸 가속화시키는 정책이 나왔으니까요. 사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줄푸세예요. 원래 이명박 씨하고 대선 때 내세웠던 게 줄푸세잖아요. 그거는 지난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하고 복지로 바꿨었는데 실제로 시행한 정책은 줄푸세죠. 그러니까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과 질서는 세운다. 이게 줄푸세잖아요. 근데 정확히 줄푸세를 했고 특히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경제혁신 3기년계 국가 대개조 계획을 내세우고 이제 그때부터 무역투자진흥회라는 걸 10번. 그게 이제 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축소판하고 비슷한 거죠. 수출진흥회의라는 걸 해서 똑같아요. 거의. 재벌들을 모아놓고 이제 지표를 만들고 이제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규제 완화 쪽으로 갔죠. 그래서 기업이 여기서 규제는 기업들이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 풀어달라고 하는 게 규제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학교 옆 호텔 허용해 준다든가, 근데 병원 안에 호텔을 넣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었죠. 병원을 영리화한다든가. 네, 병원 영리화하면서 호텔. 근데 그게 이제 기업들 이미 그런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큰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나머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규제를 풀어줬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쪽, 건설 쪽만 이제 투자가 일어났고 사실 설비 투자가 작년에 마이너스 3.5%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그럼 잘했던 거 좀 해보세요. 잘했던 아까 70% 고용률 70% 정책은 신선했다. 그리고 실제 60% 달성했다. 60 몇 %. 근데 요 고용률이 70% 육박한 것에 잘한 부분인데 그게 실 내용이 아까 노년층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노년층이 허드렛이라고. 노년층이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복지가 없으니까 이러죠. 그리고 우리 지금의 어르신들이라는 분들은 6.25를 겪으신 분들이고 60년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마인드가.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남들이 안 하는 일들을 하시고 일의 종류가 어떤 거죠? 예를 들어 그 부분 일자리에서 예를 들어 청소하고 뭐 이런. 예, 그 아파트 경비를 쓴다든가 또는 이렇게 보면은 휴지 줍는 분들 많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리어카 끌고 이제 휴지 줍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잡히는 거죠. 휴지 줍는 것도 일자리로 누군가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고물상하고 뭐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허드렛 일이 늘었고 그다음에 자영업이 늘었죠. 50대는 이제 퇴직을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동네 치킨집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영업이 늘어나는 이 정도가 늘어난 거고 실제로 괜찮은 일자리는 없었어요. 지난 4년 동안 52조 원을 집어넣었거든요. 52조 원을 어디다 일자리 넣었어요? 정책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인데. 예, 어떻게 갔는지는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4대강을 2번 할 돈인데 그게. 예, 그러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한 일은 뭐냐면 박정희 신화를 없애버린 겁니다. 아니, 저는 이건 정말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명박 씨 뽑을 때나 박근혜 씨 뽑을 때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 기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 네. 그리고 박정희의 정책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의 딸을 뽑았는데 지난 9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이제는 박정희 씨의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60대 혹은 60대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이 너는 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이런 말들이 보통 그 자식 세대라고 정치 관련해서 대화하다가 막힐 때 나오는 주요 멘트잖아요. 요즘 60대에 6.25를 못 겪었어요. 예, 60대는 아니죠. 예, 70대가 6.25를 겪었어요. 이제는 그 멘트는 70대, 왜냐면은 50년이고 지금은 그 2016년이니까요. 66년이 지났어요, 전쟁이. 그러면 지금 70세도 전쟁 났을 때 4살이에요. 기억 안 나요. 그러나 전후의 그 비참함이 몸에 남아있죠. 이분들이 이제 청소년 되셨을 때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겠죠, 그때가. 그렇죠. 이제 그걸 본 것을 기억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70대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또. 그것도. 70대 중반은 돼야 기억이 나는 나이가 됐어요. 60대에서 사실은 굉장히 보수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본인들이 그 시절을 기억 안 납니다. 아무리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0대, 60대는 아직 60대는 아닌데 50대는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네. 그리고 고도 성장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매일 빌딩 올라가던 시절. 네, 재산도 제일 어떻게 보면 많아요. 국민연금도 괜찮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받으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50대가 보수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죠. 50대 사실 후반 60대는 쪽. 50대 후반 쪽. 예. 55세 이상이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분들이 이제 급격하게 보수화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랄까요. 계층이 아니라 세대 대결이 일어나는 점점 양상으로. 네. 정치 환경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지금 예전엔 지역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한 20년간 거의 경제 성장률 제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요새 좀 아베가 우리나라보다 낫습니다 지금은. 네. 지난 4년이 우리가 일본한테 뒤지게 된 4년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 취직이 일본이 훨씬 나아졌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의 전후 세대 노인 세대 굉장히 인구가 많잖아요. 네. 이분들이 재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에서 나오는 불로소득 그리고 연금 가지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럼 젊은 아이들은 처음에 시작할 돈이라든가 그 돈이 안 풀려 나오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불평등이 심해지고 세대 간 벌어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잘 살아야 노인들도 좋아지거든요. 성장률이 높아져야 사실은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들어가 보죠. 박근혜 복지 정책이라든가. 네네. 지금까지 칼플라니 사용재무소 정태현 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